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푸드테크 산업입니다. 푸드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에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매일 고민하는 거, 오늘 뭐 먹지? 푸드테크는 일단 개인 맞춤입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섭취하지만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20% 이상은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는 모든 데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규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푸드테크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에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AI가 우리의 어떤 삶에 기여할 가장 큰 거는 자기에 맞는 삶,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음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 어떤 생활용품들을 추천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다음 제품을 추천하고 설계하는 이런 자기한테 맞는 개인 맞춤 식생활에 제일 많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푸드테크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자기가 움직이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가 된 거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보다 정밀해지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앞으로 개인 맞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의 어떤 전환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식생활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회적 변화는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처럼 한 집안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혼자 살고 또는 끼리끼리 사는 거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그 각자 개인의 어떤 이 맞는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어떤 식생활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주문해서 배송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간편해진 것이 개인 맞춤 푸드테크가 이미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꿔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20%, 스타트업들 유니콘 기업의 20% 이상은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푸드테크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예, 푸드테크 산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을 거라고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카드에서 결제된 액수를 한번 보시죠. 먹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식당이나 뭐 술을 드시거나 드신 비용이 전체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먹는 거에 필요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이제 연초가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큰 행사,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죠. 소비자 가전 박람회를 합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컨슈머,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살아가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매일 고민하는 거,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하지? 그럼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해졌는데요. 작년에 이제 CES의 이제 5대 기술 분야에 푸드테크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코로나에 배송이 안 된다면,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런 식량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게 국가가 이제 차단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원료를 갖다가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공급망이 끊기니까 이러다가 식량 안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위기의식까지도 이제 가질 수 있죠. 거기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막 곡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제품과 외식의 물가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는 게 별로 그렇게 너무나 우리는 편하게 익숙하게 살아왔지만 이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구라고 하는 어떤 수요 가치를 보면 최근 50년 사이에 40억 인구가 80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수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고, 또한 수명이 굉장히 늘었고 반려동물이 늘면서 먹는 거에 관련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많은 문제,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변화에 맞는 이런 맞춤형 식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주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요즘에 이제 집에서 음식하실 때도 그렇지만 식당에서도 음식하는 게 되게 귀찮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할 사람도 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AI나 로봇이 집에서 조리하는 거, 또는 이제 음식점, 외식업에서 조리하는 걸 대체하고요. 비단 이게 이제 외식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제조 공장, 더 나아가서 이런 팜테크, 이제 어떤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를 조리에서부터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식에서 서비스하고 또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첨단 기술로 뭔가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맞춤에 더해서 요즘에 이제 모든 산업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ES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식품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섭취하지만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자고 타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동물일 수도 있고요.
이제 환경일 수도 있겠죠. 자연. 그걸 우리가 이제 원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같이 지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건강한 생태계에 점점 더 이런 온라인 네트워크 세계에 많은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선진국에 이제 도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ESG에 대한 어떤 가치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푸드테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제 우유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이 우유를 유통하고 또 이제 유통된 우유를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생산에서부터 유통해서 조리하는 전 과정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고기 또는 이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료가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게 뭐 콩을 쓰기도 하고 옥수수 쓰기도 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게 콩하고 옥수수만 주는 게 아니라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또 소를 키우고 또 이런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또 환경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유를 섭취하는 것과 두유를 섭취할 때의 그런 영양적,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같이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일반화된 현상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집 앞에 배달된 음식을 가지고 직접 먹고 나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 드시면 살찌시는 거고요. 남기면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정말 필요한 영양소와 필요한 기능과 질병과의 어떤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런 ESG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원료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식품 그러면 농업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할 것인지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내가 오늘 뭐 먹을지를 시작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주문하고 배송하고 물류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편하게 조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후방 산업으로서 기존의 외식, 제조 또는 이제 농업이 후방으로 연계되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식품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의 대표적인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추천해 주는 기술, 그건 이제 개인 맞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거는 뭐가 있을까요? 유통이 바뀌었죠. 혼자 사시는데 뭐 이렇게 막 큰 마트에 가가지고 대용량으로 사시거나 이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발 유통이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이제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라버트가 치킨 튀기고요, 라버트 피자라는 게 나왔을 때 1인용 피자, 사람이 다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하고 같이 협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커피도 요즘에는 이제 라버트 커피 뭐 이런 것들처럼 외식 업계에 있어서 예약하는 방식부터 식당에 가시면 QR이나 아니면 이런 키오스트를 이용하는 것부터 단순히 주문하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서빙하는 로봇부터 또 이제 조리하는 로봇, 또 경우에 따라 음식을 버리는 로봇까지 이제 외식에서의 어떤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제조 분야도 과거에는 가공에 따라서 이렇게 뭐 유가공, 육가공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식이 아니고 40대의 남성이 먹어야 될 라면. 자, 그러면 40대의 남성들은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성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맞춤형, 흔히 얘기하는 밥순위, 빵순위, 면순위죠. 내가 빵은 먹어야 되겠는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단백질 빵을 먹고, 그 단백질이 좀 더 식물성으로 만드는 단백질인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건강 기능성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원료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원료를 갖다가 사용했다고 하면 소비자는 가치를 더 인정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개인이 원하는 음식을 혼자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추천받고 유통하고 외식이나 제조가 따라오는 거죠. 그 안에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런 비건, 내가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 흔히 얘기한 대체 식품이죠.
대체 식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겠죠. 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식물 기반 제품들,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의 음식은 산에서 얻었죠. 산에서 약초를 얻고 산에서 뭐 멧돼지를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원시적이고 또 과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약초를 갖다가 논밭에서 농경 사회로 뭐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가축을 집에서 이제 이 농장에서 키우는 것들인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과 가축을 집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물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채소를 이런 흔히 얘기하는 팜테크죠. 이런 집에서 직접 식물 재배기를 통해서 키우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포 배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양육을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거. 또 집에서 요즘에 술을 갖다 브루잉하기도 합니다. 수제 맥주를 집에서 만들어서 있어서 굳이 우리가 꼭 뭐 산이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식물과 고기와 뭐 이런 어떤 술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슈는 포장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고, 음식물이 남겨지는 것들 어떻게 이제 환경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사이클링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 모양이 좀 안 이쁜 것들을 이제 버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어떻게 재활용보다 요즘에 이제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활용 식품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비 단계가 개인 맞춤화돼서 자신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후방 산업으로는 맞춤형 소재, 그린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맞춤형 원료, 팜테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첨단 바이오 기술, 첨단 어떤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농업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과 이제 연계되면서 개인이 원하는 개인 맞춤 식생활의 하나의 연계되는 그런 어떤 첨단 기술 산업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푸드테크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결국 세계 시장을 푸드테크를 앞서가는 데는 결국 아마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은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이제 이 회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만, 2021년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삼성전자의 한 4~5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뭐 현대 기아차에 따지면 한 50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CJ가 제일제당이 매출액이 한 26조가 넘어서는데요. CJ의 기업 가치의 한 500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보다도 불과 3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가치 평가를 받았을까? 예, 아마존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쿠팡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특정 회사 제품만 먹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아마존한테 물어봅니다.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인식 AI한테 오늘 뭐 먹지라고 이제 아침에 음성인식 AI 스피커에다 물어보죠. 오늘 비가 오면 나는 오늘 뭐 먹어야 될까? 그럼 얘는 지난번에 네가 이걸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아마존 대시원드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아마존 프레시가 공급을 해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거죠. 온라인 커머스와 신선식품을 배송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끝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오프라인 진출을 합니다. 홀푸드라고 하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초록마을이나 우리 따지면 뭐 이런 올가 같은 이제 이런 매장 당연히 갖고 있죠. 아마존 고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편의점을 이제 무인화시켰죠. 그 다음에 초록마을을 완전히 무인화시킨 게 아마존 프레시 오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1월에 CES 가면서 여길 다 세 군데 다 들렸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무인화가 다 됐습니다. 근데 확대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가야지만 주도권을 갖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제한된 상품을 전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무한대죠.
추천해 주는데 오늘 신제품 100개 나와도 자기가 이 소비자는 1+1에 되게 민감해. 그럼 1+1을 한다라고 하는 걸 추천해 주고, 이 소비자는 이게 가장 최근 거야라고 하면 굉장히, 또 어떤 거는 뭘 서비스를 추가해 주면 그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데이터에 맞는 식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절대 여기에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이,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을 뒤집었다, 혁명시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고, 일례로 전 세계 매출 1위는 월마트거든요. 근데 미국 내 매출 1위는 아마존이 매출 1위로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쿠팡, 중국에서도 알리바바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왔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제조업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1800년대, 60년도에 만들어진 네슬레라는 회사를 아마 잘 아시겠죠? 네슬레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만 하고 있을까요? 세계 2위의 식품과 관련된 회사는 유니레버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립톤 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뭐 식생활을 다 하지만 이런 그 네슬레나 유니레버는요, 대학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스위스 로장 공대 안에다가 네슬레 헬스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네슬레 푸드의 자회사로 네슬레 헬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식품의 기본은 영양, 건강, 그리고 ESG, 사회하고 어떤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미래에 맞춤형 식품을 만들려면 진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 식품을 설계하는 게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을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젊은 인재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려니까 스위스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의 인재와 기술들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하죠. 그게 네슬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슬레의 작년도 매출액이 뭐 한 115조, 20조 정도 되면 CJ제일제당에 비하면 4~5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기업 가치로 따지고 보면 한 뭐 80배에서 100배 정도,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회사는 기존에 해오던 게 아니라 계속 혁신을 한다는 거죠. 캡슐 커피 여러분들 다 드시죠? 이제 네스프레소. 가장 오래된 커피 회사가 전통적인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캡슐이라는 걸 가지고 개인 맞춤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다 리사이클링을 다시 하죠. 재활용을 해서 다시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회사는 블루바틀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아시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한 6, 7년 전에 한 그 매장이 전 세계 50개도 안 될 때 8천억 원의 기업 가치, 8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주가로 따지면 동원이나 대상 식품이 한 8천억 정도 기업 가치입니다. 매장 50개밖에 안 되는 회사를 동원하고 대상의 기업 가치의 회사로 인정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전 세계 커피 시장이 얼마나 크습니까? 근데 그 중에 1등 하는 브랜드는 원래는 네스카페, 네슬레가 갖고 있는. 근데 오프라인, 이 외식에서는 스타벅스이죠. 근데 이 스타벅스가 만약에 네스프레소가 갖고 있는 캡슐 커피의 특허가 끝나서 만약에 이제 캡슐 커피를 스타벅스가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푸드테크는 식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전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줘야지 그러한 소비자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게 애플이고 그게 테슬라일 수도 있고 그게 앞으로 이런 네슬레가 추구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해오던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푸드테크 기업들도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트업들과 이런 대학의 어떤 데이터나 인력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푸드테크에 대한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가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 가치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경쟁해서 뭔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그런 성취감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요즘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진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돈이 되고 어떤 직급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이 일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발가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발가라고 하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이전에 퍼스트가 먼저인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먼저 자기한테 맞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직책,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음으로써 뭔가 뿌듯함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발가를 양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 기업과 기존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식품 기업의 기업 가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 50년대, 60년대 기업들인데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다 3, 4조 이상 되는 기업 가치가 다 7, 8천억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글로벌이 잘 안 됐기 있습니다. 식품 기업의 데이터 중에 빠져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농심, 삼양식품, 오리온. 오리온이 제일제당보다 기업 가치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왜 높으냐 하면 이 3개 기업은 글로벌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과나 라면은 글로벌만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제과나 라면을 많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절박하니까 해외를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종합식품회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아직까지는 이쪽 시장이 신선식품에 늘다 보니까 해외보다는 국내에 좀 더 뭔가 사업의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좀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많은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오리온이나 농심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삼양식품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수요가 굉장히 늘었죠. 거기 한 가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정말 좋아진 건데,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졌죠. 코리아의 콘텐츠가 점점 좋아지면서 코리안 푸드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글로벌 진출한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어떤 식품 산업의 어떤 가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푸드테크 기업은 B2C 기업들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B2B 기업이 좀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하려면 배달의 민족이 필요하고, 신선식품 하려면 뭐 마켓컬리가 필요하고, 글로벌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를 알려면 그러려면 트리찌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간편식을 만들려면
프레시지라는 회사가 이런 밀키트를 만들거나 간편식이 필요하고, 또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자신이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걸 정보를 듣고 농산물들을 이렇게 유통하고 상품화하려면 그린랩스라 같은 포털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음식을 배송하기 위한 이 유통, 딜리버리하는 뭐 바로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문을 받은 데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배달이 가서 그 배달을 가지고 집으로 배송하는 전 과정의 생태계가 첨단으로 융합돼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가능할까요? 예, 대한민국 이외에는 모든 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비자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에 빨리 적응하고, 특히 디지털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고, 또 기업들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생태계의 적응력, 위기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서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푸드테크 생태계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관점을 한 두 가지만 좀 이 안에서 푸드테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 주도했다.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불편한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까? 좀 더 내가 놀면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농사도 짓고, 스마트폰으로 좀 편하게 제조도 하고, 편하게 좀 조리해서 딱 시간이 되면 가서 먹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내가 몸으로 다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선입견이 없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청년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 청년들은 또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세대들은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봐서 집도 좀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어떤 삶을 누리시는 분이 많은데, 청년들은 지금의 월급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새로운 기존에 없던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푸드테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런 쿠팡, 마켓컬리, 뭐 정육각, 트리치, 그린랩스, 뭐 프레시지와 같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미래의 가치는요, 정말 혁신적인 인재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나옵니다. 뭐 인재 제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인재가 한 명이 5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100만 명이 은퇴하는데 20여만 명이 출생을 하면 한 명이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대한민국에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어떤 생태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급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직책을 더 높게 보고,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창발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직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전부 수평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처럼 대기업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서 창발 문화를 만들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푸드테크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정리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푸드테크 분야에 이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좀 말씀 나누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리하면 푸드테크는 일단 개인 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라든지 뭐 SK 같은 어떤 기업들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콘텐츠와 건강과 이런 ESG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자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유통 채널 쪽에서도 기술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서비스 또는 쿠팡 또는 뭐 네이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유통과 연계된 플랫폼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 개인별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유통이 되면 결국 집이든 식당이든 조리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나오는 이런 큐커나 이제 광파 오븐 이런 거는 바코드를 입력하면 알아서 조리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하고 버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현대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어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소비자 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푸드테크 분야라면 기존의 외식, 기존의 제조, 기존의 농업도 역시 테크를 가지고 여기에 발맞춰서 앞에 부분이 전방 산업이라면 후방 산업이 따라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뭐 대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기업도 있고 비식품 분야에서도 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나 개인 입장에서 먹는 것과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좀 더 전문화해서 목표는 글로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첨단, 디지털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면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넘어서 아마 또는 바이오를 넘어서 아마 푸드테크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앞서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90년도에 컴퓨터공학과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40살이 됐던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IT 기업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BT, 바이오텍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2020년이 되니까 바이오텍 분야, 그게 이제 셀트리온도 있을 거고, 뭐 시젠도 있고, 뭐 ST 바이오센스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처럼 이제는 바이오텍 분야가 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IT나 BT는 대학이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이 인재 양성을 안 했는데 정말 진심이어서 성공한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콘텐츠하고 푸드테크입니다. 대학에서 무슨 인재 양성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시혁 씨가 하이브를 만들고 웹툰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데 물론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도 있고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뭐 박진영 씨가 뭐 음악을 이 엔터테인먼트를 전공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푸드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줬던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푸드테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는 거에 진심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해서 전문가들하고 융합한 그런 케이스요. 약간 콘텐츠하고 푸드는 IT, BT하고는 다르게 전문가가 기술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기술을 융합해서 한 케이스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푸드테크 산업은 단순히 우리가 국내에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온리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들을 오히려 새로운 어떤 분야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전문화된 그런 어떤 인재와 기술과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법인화가 되면서 이제 대학이 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이제 푸드테크와 관련한 사업화 교육을 농식품부하고 같이 했고요. 교육이 대학의 연구실에 이제 푸드테크 사업화 교육을 통해서 한 40여 개의 연구실이 이제 이러한 사업화 교육을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기업하고의 산학협력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를 시켰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푸드테크 학과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기존의 푸드테크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대표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푸드테크 최고 책임자 과정을 만들어서 푸드테크 분야의 CXO, YXO, JXO 최고 책임자 과정, 차세대 과정, 주니어 과정을 이제 만들었고요.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대학과 스타트업과 대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를 다른 대학들 또는 다른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8개 대학에서 이제 푸드테크 학과가 지금 올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대학과 기업, 즉 사람과 기술과 자본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러한 어떤 민간 주도의 어떤 글로벌 이런 전문화된 그런 어떤 기술 기업들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부나 언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도 해주고 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는 이제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위기는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능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것 같고요. 이 코리안이 갖고 있는 이런 창발가적 정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남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도전해서 뭔가 이런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푸드테크 분야에 있어서 이미 많은 창발가들을 배출했고요. 이러한 창발가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넘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큰 기업들 또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민간이 주도하고 대학이라든지 정부나 언론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스스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저희가 도와주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산업하고의 어떤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산업을 더 혁신시키고 더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어떤 면으로 좀 더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푸드테크는 대한민국의 넘버원 산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 입장에서는 인류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푸드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 기여도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